적자 생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우리는 흔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을 하면 무조건 대기업이 이긴다고 말한다.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 언제나 강한 자가 이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대기업의 출발은 모두 소기업이었다. 삼성도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해 6.25 전쟁 후 설탕 공장을 세운 게 기업의 시작이었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절대 강자 네이버도 대기업 사내벤처로 출범할 당시 검색 엔진만을 가진 작은 회사일 뿐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IT 기업 애플 또한 대학 중퇴자 스티브 잡스와 프로그래머 출신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나 시작한 사업이었다. 만약 절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한다. 자연계를 들여다보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적용된다. 적자 생존이란 말은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지만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언급돼 유명해졌다. 다윈에 의하면 부모의 형질이 후대로 전해질 때 자연 선택을 통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고 이것이 후대로 전해질 때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기업 현장에서도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 환경에 적응한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곳은 사라졌다. 흔히 30대 그룹으로 지칭되는 곳도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창업해서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하는 기업이 수시로 등장한다. 한중일 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는 삼국지다.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서 삼국지의 사건과 인물들의 활약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한 삼국지연이다. 이는 184년 황건적의 난부터 280년 진나라에 의해 통일될 때까지 중국 대륙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인 중국의 대표적 고전소설이다. 흔히 삼국지의 3대 전투로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을 꼽는다. 관도대전은 중원지역 세력 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였고 적벽대전은 조조의 천하통일을 저지한 싸움이었다. 이릉대전은 관우가 사망한 후 유비가 잃어버린 형주를 되찾기 위해 송건의 오나라를 공격한 전쟁이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 전쟁 모두 싸움을 먼저 시작한 세력이 패했다. 먼저 관도대전을 보자. 200년 하북지방 맹주는 원소였다. 대대로 정승을 배출한 사세 삼공 명문가 출신 원소는 강력한 무장이었다.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구성한 18제후 모임에서도 좌장 역할을 할 만큼 우월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원소는 점점 세력이 커져가던 조조를 견제해야 했다. 그대로 놔둘 경우 호랑이 새끼가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방 군사력을 집결시켜 황하유역의 관도로 전진 배치했고 1년여에 걸친 관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원소의 군사력은 10만 명이었고 이를 상대하는 조조군은 겨우 2만여 명에 불과했다. 전쟁은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원소의 강한 공격에 조조군이 겨우 방어하는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기민한 작전의 귀재인 조조의 승리로 끝난다. 조조군이 원소군의 아킬레스건인 오소 군량 창고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우세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엄청난 양식이 보관돼 있던 창고가 불타자 원소군은 사기를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철군하고 만다. 이 전투의 결과로 조조는 이후 7년 동안 하북지방을 정벌함으로써 중원지역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두 번째, 적벽대전에서 공격하는 측은 조조였고 이를 맞아 싸우는 송건군은 수비에 급급한 상태였다. 조조는 서기 208년 중원을 석권하자마자 천하통일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아있는 지역인 형주를 공략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했다. 형주를 다스리고 있던 유표는 1년 전에 사망했고 그 아들 유종은 조조의 군사력에 눌려 항복했다. 예상보다 쉽게 형주를 차지한 조조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
오나라를 정벌하기로 결심하고 수군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조조가 오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을 안 송건은 군사를 준비했고 두 세력은 장강 중류 적벽에서 맞붙었다. 이렇게 전개된 적벽대전은 알다시피 오나라 장수 주유의 화공에 의해 조조군의 패배로 끝나고 조조는 수많은 군사를 잃고 허창으로 돌아갔다. 이 전투에서 조조군은 송건군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조조군 내에 전염병이 돌고 북방지역 출신 기병 위주의 군사들이 기후와 풍토가 다른 남쪽에서 고생을 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송건군이 자신들의 역량을 다해 전투에 임했던 것은 틀림없었다. 세 번째, 이릉대전에서 공격하는 측은 유비군이었다. 219년 형주를 지키던 관우가 오나라 군사에 의해 사망하자 형주 지역은 오나라 차지가 되었다. 촉한 황제 자리에 오른 유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고 형주를 되찾기 위해 222년 10만여 명의 군사를 일으켜 이릉에서 오군과 맞섰다. 이를 맞은 오나라 장수 육소는 화공을 준비하여 유비군을 공격하고 길게 늘어선 유비군의 성체를 하나씩 점령했다. 이 전투에서 유비는 크게 패해 죽은 군사가 8만이 넘었다. 우세한 병력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음에도 작전 실패로 말미암아 육손에게 대패한 것이다. 새 전쟁의 결과를 보면 우세한 군사력을 지녔다고 해서 반드시 전투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이것은 반대로 약한 군사력을 지녔지만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탁월한 전략을 활용할 능력을 가진 장수가 지휘하는 군대는 병력의 열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라이공업, 인재와 성과를 중시하라. 잔업과 휴일 근무가 없고 정리해고 없이 정년 70세를 보장하며 연간 140일 휴무의 개인 휴가를 제공받고 5년마다 전 직원이 해외여행을 가는 회사. 이런 회사 소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마 사장이 천사이거나 약간 미쳤거나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있다. 훌륭한 경영 실적의 직원들을 참 인간으로 대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미라이공업이 바로 그런 회사다. 이곳은 언뜻 보면 망하기 딱 알맞은 기업처럼 보인다. 법에 규정된 8시간 근무도 하지 않고 잔업이나 야근도 없이 어떻게 회사를 유지해 나간다는 걸까? 하지만 이 회사는 자신의 분야에서 70에서 80%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품을 생산하며 평균 15% 정도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초일류 기업이다. 임직원 800명 규모의 작은 기업이면서 대기업을 이기는 미라이공업의 성공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높은 복지 수준에만 눈을 돌리고 이 회사가 어떤 경영 방침을 갖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찰은 부족하다. 직원들을 위한 유토피아 경영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라이공업에는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는 경제적인 논리가 숨어 있다. 미라이공업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하면 월급이 나오는 수동적인 임직원이 아닌 성과를 통해 회사와 개인이 이득을 얻어가는 체계를 잘 구축했다. 강자를 이기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미라이공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인재 경영이다. 임직원이 800명 수준인 미라이공업은 중견기업 규모다. 물론 창업 초기에는 작은 기업이었고 이런 회사에서는 많은 월급을 주면서 대기업과 경쟁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채용 가능한 수준의 인력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장은 영업에 대해서만 잘 안다면서 이것만 담당하고 다른 업무는 전적으로 담당자에게 맡겨 스스로 성장하도록 했다. 이 회사가 만든 최고 복지 시스템은 이런 경영 방침의 일환이다. 짧은 시간 일에서 성과를 내고 나머지 시간에는 능력을 키우는 자기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는 경영 방법이다.
두 번째는 성과 경영이다. 미라이공업은 창업하면서부터 기존 제품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제품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섬세한 부분을 개선하여 제품에 반영했고, 이는 시장의 인기를 끌었다. 창업 이래 20년 동안 2,300건의 공업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거래처와는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다. 복지만 좋다고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건 아니다.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고 회사는 매출과 이익을 내므로써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라이공업에서 배우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부족한 인력을 이끌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회사를 위해 열정을 바치게 해야 하며, 회사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답은 알고 있어도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함께 경영자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 야마다 사장은 차도 없고 골프도 치지 않으며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개인을 위해서는 회사 돈을 쓰지 않는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혼자 있을 때는 팬티바람으로 있다는 야마다 사장은 일하지 말고 놀아야 한다 는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